세계 단편 소설 50선 투르게네프 원작 첫사랑 6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계가 새벽 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방 안에 남은 사람은 주인과 세르게이 니콜라이비치와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 분이었다. 주인이 말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자 자기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니콜라이비치, 당신부터 하시죠. 두룩두룩 살찌고 금발에 얼굴이 허연 세르게이 니콜라이비치란 사나이는 천장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을 한 건 6살 때로. 우습게도 상대는 우리 유모였는데 그건 아주 옛날 일이고 또 설령 기억한들 누가 그걸 재밌어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한담. 내 첫사랑은 지금의 아내인데 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진 그 어떤 여자와도 사랑한 기억이 없거든요. 자, 당신은 어떤가요?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내 첫사랑은 아주 특별한데요.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는 약간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는 40대로 검은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섞인 사내였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더욱 좋은데요? 하지만 난 말재주가 없는 데다 머시력은 없어서 맥 빠진 얘기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도 좋으시다면 머리에 떠오르는 걸 모두 수첩에 적었다가 천천히 읽어드리죠. 2주일 뒤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의 수첩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1833년 그해 나는 16살이었다. 나와 부모님은 모스크바 칼루가 관문 근처 네스크누이 공원 맞은편에 별장을 전세내어 살고 있었다. 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공부는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다. 공부? 나에겐 내 인생의 자유가 더 소중해. 누구 한 사람,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이른바 냉담한 친절에 불과했으며 어머니도 내겐 별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는 다른 걱정거리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젊고 꽤 미남이었는데 재산 때문에 10살 연상의 어머니와 결혼했다. 언제나 날 본체만 취하지. 냉정한 사람. 어머니는 흥분과 질투로 언제나 투덜거렸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선 그러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매우 두려워했으며 아버지는 어머니를 차갑고 쌀쌀맞게 대했다. 나는 아버지처럼 세련되게 침착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개인주의적인 남자는 보지 못했다. 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자주 산책을 나갔지만 그걸 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큰 소리로 시를 암송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오, 청춘이여, 청춘이여. 그대는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 그대는 자신감이 넘쳐 흐르며 대담무쌍하다. 피는 몸 안에서 끓고 있었고 가슴은 벅찼다. 나는 생각에 깊이 잠기기도 했고 울적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눈물까지 흘렸다. 그 눈물과 애서의 tum바구니에서 용솟음치는 생과 젊음의 깊은 감정이 마치 봄날의 불처럼 새파랗게 싹 터나왔다. 내게는 말이 한 마리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몰고 꽤 멀리까지 나가곤 했다. 귀에 스치는 이 바람은 얼마나 상쾌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느끼는 모든 것에는 뭔지 모르게 달콤한, 말하자면 여성적인 것에 대한 수줍은 예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실현될 사랑의 운명이었던 것이다. 5월 어느 날 비어있던 별조의 창문에 덧문이 열리고 여자 얼굴이 어른거렸다. 어느 가족이 이사를 온 것이다. 식사 때 어머니는 하인에게 이사 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자색한 공작 부인이시랍니다. 공작 부인이라고? 틀림없이 어느 가난뱅이 귀족일 거야. 예, 마차도 없는 모양이고 가구도 아주 초라했습니다요. 그래? 하지만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 아버지가 싸늘한 눈길을 던졌으므로 어머니는 곧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나는 매일 저녁 때가 되면 총을 들고 우리 집들을 서성거리며 까마귀를 쫓는 게 습관이었다. 그날도 나는 까마귀를 쫓다가
별채와 우리 집 정원의 경계를 이루는 나지막한 담장 근처로 다가갔다. 담 너머를 바라본 나는 그만 화석처럼 굳어졌다. 날씬하고 키가 큰 처녀가 장밋빛 옷을 입고 흰 모자를 쓴 채 있었다. 그 주위에는 청년 4명이 둘러서 있었고 처녀는 차례차례 청년들의 손등을 조그마한 꽃다발로 때리고 있었다. 청년들은 기쁜 듯이 다투어 손등을 내밀었다. 처녀의 몸짓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매혹적이고 고자세였다. 나도 저 천사에게 손등을 얻어맞을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잊어버린 채 그 늘씬한 몸매, 깨끗한 두 손, 초롱초롱한 눈과 그 밑에 윤기 흐르는 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봐야! 남의 집 기술을 그렇게 훔쳐봐도 되는 거요? 바로 담 너머에서 검은 머리를 짧게 깎은 낯선 남자가 비웃는 눈초리로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었다. 마침 그때 처녀도 나를 돌아보았다. 표정이 풍부하고 활기 있는 그녀의 얼굴에서 빛나는 커다란 잿빛 눈을 본 것도 잠시. 비란간 그녀의 얼굴 전체가 가늘게 떨리더니 웃음이 터졌다. 나는 얼굴을 확 붉히고 그대로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까마귀 숨통이라도 눌렀느냐? 나는 모든 걸 아버지에게 이 얘기라도 할까 생각했지만 꾹 참고 혼자서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아침까지 푹 잤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녀와 사귀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애를 태우며 여러 가지를 궁리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이에 운명은 이미 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마님, 자스킨 공작 부인께서 편지를 보냈는데십시오. 어머니는 새로 이사온 이웃집으로부터 제피종이에 쓴 편지를 받았다. 꽤나 유치한 문장이 지저분한 필적으로 쓰여 있었다. 갑작스러운 일이 오나 숙녀로서 숙녀인 당신에게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몇몇 명사들과 부인께서 매우 절친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끝으로 부인을 방문하고 싶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블라디미르, 자스킨 부인한테 가서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이 되드리겠다고. 12시가 지나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전하렴. 나의 은근한 바람이 뜻밖에도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나는 기쁘기도 하고 왠지 두렵기도 했다. 당황한 빛을 감추고 내 방으로 가서 새 넥타이와 플러컷을 입었다. 갑자기 다가온 행운이 나를 들뜨게 만들었다. 몸을 떨면서 별채의 좁다랗고 더러운 대기실로 들어갔을 때 나를 맞은 것은 백발의 늙은 하인이었다. 그가 공작 부인에게 내 방문을 알렸다. 옆집 도련님이 오셨어?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요. 응접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가구가 진열돼 있었다. 한쪽 팔걸이가 부서진 안락 의자에 앉아있던 자석인 공작 부인은 나이가 50쯤 돼 보이는 용모가 단정치 못한 부인으로 그녀는 집어삼킬 듯이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실례합니다만 자세킨 공작 부인 되십니까? 그래요. 당신은 부이 씨의 아드님이신가요? 나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회답을 전했다. 매우 고맙습니다. 꼭 찾아뵙도록 하지요. 근데 당신은 아직 젊군요. 실례입니다만 몇 살인가요? 16살입니다. 좋은 때네요. 그러지 말고 편히 좀 앉으세요. 우리 집에선 누구나 격식 없이 지내니까. 그 순간 응접실에 붙어있는 또 하나의 문이 열리면서 어제 뜰에서 보았던 그 매혹적인 처녀가 나타났다.
얘가 제 딸이에요. 지나이다. 이웃집 부이씨의 아드님이시다. 실례지만 이름이...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입니다. 나는 흥분한 나머지 말끝을 더듬거리면서 대답했다. 처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흥미롭다는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벌써 무시우 볼드마르를 배웠어요. 그녀가 내 이름을 프랑스어 발음으로 부르면서 말했다. 그 은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음성은 어딘지 달콤하면서도 차가운 느낌으로 내 등골을 스쳤다. 혹시 바쁘지 않으시다면 털실 감는 걸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리 오세요. 내 방으로.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뭔가에 홀린 듯했다. 그는 괴짝에서 붉은 털실 뭉치를 꺼내 풀더니 내 두 손에 걸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뭔가 잘못 재미있다는 듯한 야릇한 몸짓을 했으며 짓궂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금 내가 한 짓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시우 볼드마르? 틀림없이 당신은 나를 고약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날 모르시겠지만 난 꽤나 묘한 여자예요. 아까 당신은 16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난 21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 언제든지 진실만을 말해야 해요.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알겠죠? 그녀는 방긋 웃었다. 아까와는 달리 호의가 담긴 미소였다. 난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당신과는 친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드세요? 아가씨. 나를 지나이다라고 불러주세요. 어때요?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들었나요? 사실 그녀가 이렇게 허물없이 대해준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으나 한편으론 언짢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어린애로 보일 수만은 없다는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되도록 태연스럽게 게다가 점점 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물론 무척 마음에 들어요, 지나이다 씨. 그녀는 흰 커튼이 내려진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짙은 금발과 깨끗한 목덜미와 매끈한 어깨의 곡선과 부드럽고 아늑한 가슴 언저리를 잔잔히 비추었다. 나는 그녀가 더없이 귀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졌다. 지금 난 이렇게 그녀 앞에 앉아있다. 드디어 그녀와 사귀게 됐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비란간 옆방에서 군인이 허리에 차는 칼이 절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공작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아, 베로브조로프가 고양이 새끼를 가져왔네.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다. 나도 응접실로 향했다. 그리고 순간 어리둥절해서 그 자리에 우떡 서고 말았다. 방 한복판에는 줄무늬 고양이의 다리를 길게 뻗고 엎드려 있었으며 공작 부인 옆으로 회색 곱슬 머리에 건장한 청년이 서 있었다. 그는 경기병 사건으로 혈색 좋은 붉은 얼굴에 눈이 툭 붉어져 있었다. 어제 보았던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당신이 어제 줄무늬가 있고 귀가 큰 고양이를 갖고 싶다고 하시기에 당신의 말은 곧 법이니까요. 고양이를 가져온 대가로 손을. 경기병은 빙그레 웃더니 몸을 뒤로 젖혔다. 그녀는 경기병의 손에 키스를 하면서 어깨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문 밖에서 우리 집 하인인 표드레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아유, 도련님께서 답장을 가지고 돌아오시지 않아서 어머님께서 몹시 화가 나 계십니다. 벌써 1시간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다고?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나는 다시 응접실로 돌아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럼 오후 1시에 뵙겠다고 말씀드려줘요, 도련님. 무시의 볼데마르,
그럼 또 놀러 오세요. 저 여자는 왜 웃고만 있을까? 어머니는 그따위 공작 부인 집에 그리 오래 있을 이유가 뭐냐고 나를 꾸짖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서글퍼졌다. 그 경기병이 부럽고도 미웠던 것이다. 그녀의 손길이 애절하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제1부를 들으셨습니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러시아에 3대 문호로 손꼽히는 투르게네프는 시정문체와 아름다운 묘사로 산문을 쓰는 시인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르게네프의 주요 작품과 작품 세계에 대해 서울대 이현우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산문을 쓰는 시인이라고 소개하셨는데요. 사실 이반 투르게네프는 애초에 시로서 문단에 데뷔하며 그의 작가적 삶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도 다름 아닌 산문시였습니다. 그의 산문시는 비교적 일찍부터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바 있으며 그런 영향하에 윤동주 시인은 투르게네프의 언덕이라는 산문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투르게네프는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인데요. 그는 1818년 러시아의 부유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페테르부르크 대학을 졸업하고 서정시로 문단에 데뷔하지만 그가 작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은 1852년에 발표한 연작 모음집 사냥꾼의 수기로부터입니다. 이 작품은 당대 러시아 농민의 현실에 대한 섬세한 스케치로서 많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후에 투르게네프는 당시에 절친한 교우 관계에 있던 비평가 빌린스키의 영향으로 러시아 사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지고 동시에 작가로서의 책임감도 다져가게 됩니다. 그 결과 1855년부터 발표하게 되는 루진, 귀족의 보금자리, 전야, 아버지와 아들, 연기, 처녀지 등 대표적인 장편소설들을 쓰게 됩니다. 투르게네프는 동시대의 다른 거장들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각각 광대한 스케일과 영혼의 비극을 다룬 데 반해서 당대 러시아 사회의 표면을 가장 자세하게 묘사한 작가였으며 유럽 문단에서는 러시아 작가의 대명사로 통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투르게네프 원작 첫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중년이 되어 첫사랑을 떠올려 보니 그것은 마치 열병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저는 옆집으로 이사온 사세킨 공작 부인의 딸 진아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그 집을 방문했다가 드디어 아름다운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작 부인은 약속대로 어머니를 찾아왔으나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은 듯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자세킨 공작 부인 말이에요. 제발 자기를 위해 세르게이 공작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찌나 끈질기게 졸라대든지. 늘 수상쩍은 소송이나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봐서 고약하고 저속한 여자임에 틀림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부인과 딸을 내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덧붙였다. 딸과 함께라는 말에 나는 접시에 코를 박을 만큼 놀랐다. 뭐 저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웃이고 또 이름 있는 여자니까요.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났어. 내가 젊었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된 자세킨 공작을 알고 있었지. 자세킨 공작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만 경박하고 남방꾼인 남자로 오랫동안 파리에 살고 있었으므로 파리 지행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는 큰 부자였는데 노름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후 돈 때문에 어떤 하급 관리의 딸과 결혼했고 그 후 투기에 손을 댔다가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다. 고르기만 했더라면 더 좋은 상대가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아쉬운 듯 덧붙이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제발 그 부인이 돈 빌려달라는 말이나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당신은 방금 그분의 딸을 초대했다고 한 것 같은데. 누가 그러는데 꽤 미인인데다 교양 있는 처녀라더군. 그래요? 어머,
그 처녀는 어머니를 닮지 않았나 보네요. 아버지도 닮지 않았지. 아버지는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나는 뜰러 나갔다. 자석기 쉴 때 가까이로는 가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그쪽으로 발길이 옮겨졌다. 그녀는 책을 들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 방긋 웃더니 다시 책으로 눈길이 떨어졌다. 그때 귀에 익은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다보니 아버지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저 여자가 공작 부인의 딸이냐? 네. 넌 저 아가씨를 알고 있니? 오늘 아침 공작 부인 댁에서 만났어요. 아버지는 담을 사이에 두고 지나이다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가까이 가더니 점잖게 그녀에게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그녀는 적인 놀란 빛을 얼굴에 띄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의 복장은 언제나 품위가 있어 보였고 독특한 멋이 있었다. 그러나 이때처럼 내 눈에 아버지의 모습이 품위 있어 보인 적은 없었다. 그럼 이만. 나는 지나이다가 있는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녀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저쪽으로 가버렸다. 이튿날 아침 내내 나는 왠지 울적한 기분이었다. 공부를 하려고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가 되자 나는 플러커트를 입고 넥타이를 맸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다. 아, 이건 또 웬일이냐? 넌 아직 대학생이 아니야. 거기다 시험에 붙을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손님이 오시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 그들이 어디 손님이냐?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플러코트를 재킷으로 바꿔 입었다. 공작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공작 부인은 딸을 데리고 식사 시간 30분 전에 왔다. 노부인은 불빛처럼 빨간 리본이 달린 구식 실내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어음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녀는 다짜고짜 어음 얘기를 꺼내더니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기도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도대체 예의나 체면 따위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그 대신 지나이다는 아주 점잖게 거만할 정도로 위신을 지키는 모습이 과연 지체있는 집안의 아가씨다웠다. 아, 그래요? 그거 좀 멋진 일이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는 동안 우아하고 다정한 태도로 그녀와 말상대를 해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곤 했다. 그녀 쪽에서도 간간히 아버지를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눈길은 정말 이상한 적의를 품은 듯한 것이었다. 요리 솜씨가 아주 좋네. 아유, 맛이 좋아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자색 낀 공작 부인은 거리낌 없이 마구 먹어내면서 요리 솜씨를 칭찬했다. 어머니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대답만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아버지는 이따금 눈살을 찌푸렸다. 식사가 끝나자 공작 부인은 경박스럽게 작별 인사를 했다. 제발 앞으로 힘이 돼주시기를 우리 부인과 주인께 부탁드립니다. 이래봬도 전에는 제가 만화님으로 행세를 했었다니까요. 공작 부인은 얄궂은 웃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그리고는 예전의 보기를 잊지 못하겠다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양지가 음지된다고들 하더니. 아버지는 공손히 인사하고 현관문까지 배웅해 주었다. 나는 말뚝처럼 그 자리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같은 모습으로 마룻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나이다의 냉담한 태도를 보고 완전히 기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냐. 그녀가 내 앞을 지나칠 때
이렇게 속삭였다. 오늘 밤 8시에 우리 집으로 와요. 알았죠? 꼭. 나는 정각 8시에 매우 설레는 가슴으로 플러커트를 입고 앞머리를 약간 높이 치켜 올려 빗은 뒤 별채 현관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어보고 나는 깜짝 놀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의자 위에 지나이다가 올라서서 남자의 모자를 받쳐들고 있었고 의자 주변에는 남자 5명이 서로 먼저 손을 집어넣으려고 발돋움하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요. 새로운 손님이 오셨어요. 저분에게도 표를 드려야죠. 그녀는 의자에서 펄쩍 뛰어내려 내 소맛자락을 붙들었다. 뭘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어요. 여러분, 소개하겠어요. 이분은 무시에 볼데마르, 이웃집 도련님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그리고 차례로 손님들을 내게 소개시켜 주었다. 마레프스키 백작, 의사 루신, 시인 마이다노프, 퇴역대위 니르마츠키, 그리고 경기병인 베로브조로프. 여러분, 부디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에게도 인사를 하지 못했다. 의사 루신이란 작자가 어제 뜰에서 무안을 준 바로 그 거무튀튀한 사나이였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초면이었다. 백작, 무시의 볼드마르에게 표를 만들어주도록 하세요. 그건 공평하지 못한데요. 폴란드 사투리가 섞인 말로 백작이 반대했다. 그는 대단히 수려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가늘고 오똑한 코에 입 위에는 짧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이 사람은 벌금놀이에 끼지 않았으니까요. 맞아요. 공평하지 못해요. 또 다른 남자가 맞장구를 쳤다. 그는 퇴역대위라 불리는 인물로 나이는 40 남짓됐고 복이 흉한 곰보 자국이 있었으며 등이 굽고 다리마저 휘어져 있었다. 무시의 볼데마르는 처음 끼게 됐으니까 오늘은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표를 만들어 드려요. 아주 차가운 목소리였다. 백작은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보석 반지를 낀 흰손으로 작은 종이에다 무엇인가를 적었다. 루신이 말했다. 지금 우리들은 벌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벌금을 물기로 되어 있으므로 행운의 당첨자는 아가씨의 손에 키스할 권리를 얻는 겁니다. 알겠죠? 나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그 사이에 지나이다는 다시 의자 위로 뛰어 올라가서 또다시 모자를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자, 여기에요. 모두들 손을 뻗어 올렸으므로 나는 그들처럼 손을 위로 뻗었다. 나는 맨 마지막에 모자에 손을 넣어 표를 집었는데 보니 그 종이에는 키스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키스! 브라보! 이분이 당첨됐군요. 정말 기뻐요. 지나이다는 말할 수 없이 맑고 감미로운 눈으로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때 내 귓전에 대고 베로브제로프가 거칠게 말했다. 그 표를 내게 팔지 않겠나? 100불을 내겠네. 나는 대답 대신 매우 화난 눈초리로 경기병을 흘겨보았다. 루신이 말했다. 나는 사회자로서 모든 게 규정대로 진행되도록 주재하겠습니다. 무시의 볼데마르, 당신은 어서 한쪽 무릎을 꿇으시오. 지나이다는 내 앞에 서서 목을 약간 옆으로 기울이고 위험있게 한 손을 내밀었다. 나는 눈앞이 아찔했다. 그 덕분에 그만 털썩 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리고는 서툰 행동으로 입술을 지나이다의 손에 갖다 댔으므로 코끝이 그녀의 손톱에 걸려 가볍게 긁히고 말았다. 벌금놀이는 계속되었다. 지나이다는 나를 자기 옆에 앉게 했다. 그녀는 여러 가지로 방법을 바꿔 참으로 많은 벌금놀이를 생각해냈다. 웃음소리는 쉴 새 없이 계속되었다. 매우 고지식한 귀족 집안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나는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런 난잡한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그만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술을 마신 듯이 취해버리고 말았다. 즐기자고! 다 함께 즐기자고!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웃고 짓거리기 시작했다. 완전한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었으므로 누가 나를 비웃거나 흘겨보든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번엔 블라디미르와 지나에다가 동시에 벌을 받게 됐군. 어떤 놀이에서 나는 그녀와 나란히 비단쇼를 뒤집어 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우리 두 사람의 머리가 반투명의 향기로운 안개에 쌓여버렸다. 그녀의 눈은 부드럽게 빛나고 방긋 벌어진 입술은 열띤 숨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신비롭고 야릇한 미소를 띄었다. 어때요? 나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웃었을 뿐 얼굴을 돌리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우리는 마침내 지쳤다. 나는 녹초가 되어 몽롱한 행복감에 젖은 채 별채에서 나왔다. 지나이다는 헤어질 때 내 손을 붙잡고 영문 모를 미소를 지었다. 무겁고 축축한 밤 공기가 상기된 나의 얼굴을 스쳐갔다. 마치 소나기라도 한바탕 퍼부을 듯한 날씨였다. 먼 지평선 저쪽에서는 성난 듯한 청둥 소리가 혼자 투덜대듯이 으르렁거렸다. 나는 살며시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내 하인이 일러주었다. 마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 도련님을 불러오겠다는 걸 아버님께서 말리셨다니까요. 나는 의자에 멍청이 걸터 앉아 있었다. 내가 느낀 것은 실로 새롭고 흥분되며 감미로운 것이었다. 사랑에 빠졌나 보다. 이게 바로 연정이라는 거구나. 지나이드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 입술은 뜬모를 미소를 머금었고 그 눈은 뚫어지게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아침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말할 수 없는 피로감과 정적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지나이다의 모습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첫사랑,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투르게네프는 이 작품이 창작이 아니라 나의 과거라고 말했을 만큼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작품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이현우 교수님을 모시고 이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자전적 요소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투르게네프의 주요 소설들은 당대의 사회적 문제와 이슈들을 제기하는 소위 사회소설 범주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 첫사랑은 거의 자전적인 작품이라고 할 만큼 작가 자신의 정기적 요소들이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품에서 작가의 분신으로 등장하는 것은 주인공 블라지미르입니다. 투르게네프의 아버지는 이 작품과도 연관되는 것이지만 젊은 시절에 잘생긴 외모와 여성 편력으로 유명했습니다. 한데 다소 가난했던 그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주였던 어머니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며 결혼 이후에도 알게 모르게 연애 행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남편을 깊이 존경했지만 이 작가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에 대한 불만 때문에 농노들을 가혹하게 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어머니 상은 투르게네프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그의 작품들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주로 여성 인물이 남성보다 훨씬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됩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작가인 투르게네프 자신처럼 그리고 첫사랑에서의 블라지미르처럼 아주 소극적이고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런 일반적인 남성 상향에 비한다면 첫사랑에서의 아버지는 아주 예외적이게도 매우 단호한 의지력을 가진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한 성격적 자질은 투르게네프 자신에게도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자신이 평생 갈망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작가는 자신이 아버지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또한 존경했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투르게네프 원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나는 지나이다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5명의 남자가 그녀를 둘러싸고 이상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된 저는 점점 더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음날 아침 차를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뭘 하고 놀았니? 그냥 이야기하고 놀았죠, 뭐. 어쨌든 그들은 점잖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집에 드나들지 말고 시험 준비나 열심히 하거라. 차를 마시고 나자 이번엔 아버지께서 내 팔을 붙잡고 정원으로 이끌었다. 어젯밤 자세킨 공작 부인의 집에서 본 걸 빠짐없이 말해보거라. 아버지와 나 사이는 보통의 부자들과는 달랐다. 아버지는 나의 교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를 무시하는 일도 없었다. 오직 나를 당신 곁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뿐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아는 남자 중 가장 멋진 남자야. 만일 아버지가 끊임없이 나를 경계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그를 열렬히 사랑했을 것이다. 아버지를 마음이 내킬 때면 한두 마디 말이나 손짓 하나로 순식간에 무한한 신뢰감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말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 그리고 너그러운 스승 같은 존재야. 나중에 아버지의 성격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끝에 아버지는 나나 가정생활 같은 데 신경 쓸 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버지가 사랑한 것은 색다른 것이며 그 색다른 것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블라디미르, 될 수 있는 한 모든 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남에게 넘겨줘서는 안 돼. 그리고 자긴 자기 자신의 것이 돼야 해. 여기에 바로 인생의 묘미가 있는 거다. 언젠가 젊은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자유에 대하여 아버지와 토론한 적이 있었다. 자유라. 근데 넌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바로 의지다. 자기 자신의 의지란 말이야. 의지는 자유보다 귀중한 권력을 인간에게 준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자유로운 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야.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삶을 즐기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삶을 즐겼다. 어쩌면 아버지는 자신이 인생의 묘미를 오랫동안 맛볼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세킨 공작 부인의 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아버지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귀를 기울이는 듯하기도 하고 한편 무관심한 듯한 태도로 내 얘기를 듣고 있었다. 지나이다는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예요. 품위도 있고 삶을 즐길 줄 아는. 나는 끝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러다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다. 아버지, 저도 따라가면 안 되나요? 안 돼. 그 표정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상냥하기는 했지만 무관심한 것이었다. 가고 싶거든 너 혼자 가거라. 아버지는 자세킨 공작 부인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집에서 1시간 이상은 머무르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나도 점심을 먹고 자세킨 공작 부인의 집으로 갔다. 응접실에는 늙은 공작 부인 혼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부인은 종이를 내밀었다. 실례지만 오늘 안으로 진정서 한 장 대신 써주실 수 없나요, 도련님? 써드리죠. 그때 옆방문이 빠끔히 열리더니 그 틈으로 지나이다가 창백한 얼굴에 수심을 띠고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크고 싸늘한 눈으로 나를 힐끔 바라보는가 싶더니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다. 사실 나의 열정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어린 소년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나이가 된 것이다. 하지만 나의 괴로움도 역시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지나이다가 곁에 없으니
온통 슬픔뿐이구나. 그러나 그녀가 곁에 있다고 해서 결코 편안한 것은 아니었다. 질투를 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 공연히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참을 수 없는 힘이 나를 그녀에게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나는 행복의 전율을 느끼며 그녀의 방문턱을 넘는 것이었다. 무시에 볼데마르? 날 좋아하나요? 어머? 정말인가 보네? 지나이다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곧 눈치챘다. 그녀는 나의 연정을 재미있게 여기고 나를 희롱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했다. 어느새 나는 그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돼 있었다. 지나이다. 나의 마음을 받아줘요. 지나이다. 여길 좀 봐줘요. 나 혼자만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을 드나드는 남성들은 누구나 그녀에게 반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롱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싫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에 대한 복종심만 더해졌다. 싱싱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몸에는 교활함과 무관심, 기교와 단순함, 조용함과 활달함이 뒤섞여 독특한 매력이 넘쳐 흘렀다. 오, 나의 맹수, 나의 사람. 그녀가 이렇게 부르는 베로브제로프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여신이시여. 그대의 이름은 지나이다. 시인 마이다노프는 그녀의 영혼을 시적 감성으로 울렸다. 정말 꼴불견들이군. 루시는 빈정거리기도 잘하고 노골적인 말을 예사로 짓거리는 의사였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존경하였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지나이다는 왜 마레프스키 백작을 곁에 두는 걸까? 마레프스키 백작은 잘생기고 영리한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사기꾼 같은 데가 엿보였다. 마레프스키가 마치 여우처럼 기활하게 몸을 건들거리고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그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를 소곤거리고 미소를 짓거나 할 때면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마레프스키 같은 사람을 집에 들이다니 당신도 이상하군요. 그건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혹시 당신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내려다보아야 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끝내 사랑을 할 수가 없겠군요. 그렇다고 당신까지도? 내가 당신마저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지나이다는 나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 공부도 독서도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 나는 모든 것을 중단해버렸다. 그리고 마치 발에 묶인 딱정벌레처럼 그녀의 집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녀가 나에게 아영을 떨면 나는 곧 흥분하여 녹아나는 듯한 기분이 되고 그러다 갑자기 나를 밀쳐버리면 나는 그녀의 곁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감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나는 담 옆에 뜰을 걷다가 지나이다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잔디 위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내가 그냥 지나치려고 하자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들더니 내게 손짓을 했다. 나는 곧 담을 뛰어넘어 재빠르게 그녀에게로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창백하고 깊은 비애와 필요의 빛이 넘쳐 흘렀으므로 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있죠? 그렇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대답이 필요한가? 물론 그렇겠죠. 눈이 똑같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한 후 생각에 잠기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난 모든 게 다 싫어졌어.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가버렸으면 좋으련만 난 정말 견딜 수 없어. 그런데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괴로워. 정말 괴로워 죽겠어. 왜 그러시죠? 지나이다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나는 비통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그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주인은 온통 햇빛을 받아 밝고 푸르렀다. 바람은 선들선들 나뭇잎을 스치고 꿀벌은 부리를 가볍게 날아다니며 붕붕거렸다. 눈을 들면 푸른 하늘이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다. 나에게 어떤 시든지 한 편 들려주세요. 나는 당신이 시를 낭독하는 게 무척 좋아요. 푸시킨의 그루지아의 언덕에서를 들려주세요. 나는 지나이다의 명령대로 그루지아의 언덕에서를 낭송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가 좋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들려주니까. 그리고 진실에 훨씬 더 가까우니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는군요.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자, 그만 가요. 집에 마이다노프가 와 있어요. 그는 자기가 지은 장편시를 갖고 왔는데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그 일도 역시 괴로워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제발 나에게 화는 내지 말아요. 지나이다는 재빨리 나의 손을 잡고 별채로 뛰어갔다. 지나이다, 이제 왔군요. 자, 그럼 나의 작품, 당신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시를 낭독하겠소. 그는 목청을 높여 노래하듯이 시를 낭송했지만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지나이다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말뜻을 풀어보려고 했었다. 혹시 남 모르는 연적이 선수를 쳐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닐까? 그때 갑자기 마이다노프가 이렇게 외쳤다. 순간 나의 눈이 지나이다의 눈과 부딪혔다. 그녀는 시선을 떨구고 얼굴을 붉혔다. 투르게네프 원작, 첫사랑 3부를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 블라디미르가 성장 시절에 겪은 첫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현우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성장소설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는 건요. 주인공인 16살의 소년 블라디미르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랑의 어떤 진실에 눈뜨면서 갑자기 늙어버린 것으로 느끼게 되는 마지막 장면에서 확인됩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연상의 여인 지나이다와 아버지 미래 장면을 엿보고 나서 이것이 사랑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이 아주 많이 늙어버렸다고 느낍니다. 즉 아픈 만큼 성숙해진 것인데요. 러시아어로 블라디미르의 애칭은 발로자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작품은 어린아이 발로자가 어른 블라디미르로 성장해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소설 혹은 교양소설이라는 장르는 주인공이 소위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면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화자인 블라디미르는 그의 이 사랑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고정되고 정지돼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첫사랑은 그의 마지막 사랑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성장소설의 구도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성장소설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투르게네프 원작 첫사랑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지나이다를 사랑하게 된 나는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해 안절부절 못한다. 지나이다는 자신을 흠모하는 남성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그들의 복종을 즐긴다. 어느 날 나는 수심에 잠겨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는 지나이다를 보고 그녀가 사랑에 빠졌음을 알게 된다. 나는 절망한다. 본격적인 번민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지나이다의 행동을 끊임없이 감시했다. 그녀의 마음에 어떤 알 수 없는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혼자 산책하러 나가서는 오랜 시간 헤매고 다녔고 손님이 찾아와도 몇 시간씩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곤 했다. 나는 그녀를 선호하고 있는 사나이들을 하나하나 꼽아보았다. 저 사나이가 아닐까? 아니야. 혹시 이 사나이일지도 몰라. 마레프스키 백작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야. 그러나 나의 관찰력은 내 코앞까지밖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또 나의 비밀스러운 정탐은 다른 이의 눈을 속이지 못했다. 의사 로시는 나의 마음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여보게, 자네는 무엇하러 이런 곳을 드나드는가? 젊은 시절엔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할 게 아닌가?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아시죠? 딴 데 정신이 팔려있는 주제에 하긴 자네만한 나이에는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지. 하지만 자넨 상대를 완전히 잘못 택했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우리처럼 나이 먹은 독신자야 이런 데 드나들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자네 같은 사람에게 이 집 공기는 해롭단 말일세. 전염될지도 모르니까 내 말을 명심해 두는 게 좋을 걸세.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자넨 지금 자신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나? 자네의 그 감정이 과연 자네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느냐 말일세. 제 감정이 어떻다는 것이죠? 아, 젊은이. 자네가 그런 연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미안하지만 자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 있네. 하긴 나 역시 자네에게 이러니 저러니 할 주제가 못 되지. 다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자네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바로 자기 옆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가 하는 걸세.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루시는 동정과 조소가 뒤섞인 표정으로 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기야 그런 이야기를 한데 무슨 소용이 있다. 하지만 여기 분위기는 자네에게 좋지 못해. 온실 속에서도 향기는 나기 마련이네. 그러나 그 속에서 살 수는 없단 말일세. 이봐요, 의사 선생. 그때 공작 부인과 지나이다가 들어왔다. 아휴, 저 애를 좀 나무라 주세요. 그냥 온종일 얼음물만 마시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심장 나쁜데 몸이 견뎌내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감기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 팔자라도 되면 좋겠어요. 난 얼음물을 마시는 게 무척 즐거워요. 당신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 일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하겠지만 난 이제 행복이니 뭐니 하는 건 입 밖에도 내기 싫어졌어요. 변덕과 고집. 당신의 성격은 이 두 마디 말이면 족하죠. 당신의 판단은 틀렸어요. 난 지금 고집이나 변덕을 부릴 여유도 없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그렇게 우울한 표정은 하지 마세요. 난 동정받는 게 제일 싫으니까. 그리고선 총총 걸음으로 나가버렸다. 그날 저녁 자석인 공작 부인의 집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나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화제는 마이다노프의 장편 시로 옮겨졌다. 만일 내가 시인이라면 좀 더 색다른 주제를 선택할 것 같아요. 밤중에 커다란 배를 타고 고요한 강의에 나와 있는 젊은 처녀들을 주제로 시를 지을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연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것이 연기 속에 뒤범벅이 되어버리는 광경을 묘사해야죠. 아, 우리 비유놀이를 하는 게 어때요? 비유놀이는 무엇이든 하나의 제목을 내놓고
그것을 다른 것과 비유해서 그중 제일 훌륭한 비유를 생각해낸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다. 지나이다는 창가로 다가갔다. 방금 해가 진 뒤여서 하늘에는 붉고 가느다란 구름이 높이 떠 있었다. 저 구름은 무엇과 비슷할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답변은 기다리지도 않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저 구름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오스를 맞이하러 갈 때 타고 간 황금배 진홍빛 옷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안토니오스는 몇 살이었을까요? 나는 허무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대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 그 사이에 지나이다는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갔다. 어느 날 내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뒤범벅이 돼 있었다. 당신이군요. 이리로 와요. 그녀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더니 느닷없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비틀기 시작했다. 그래요. 아파요. 그럼 난 아프지 않은 줄 아세요? 아프지 않은 줄 아냐고요. 네? 순간 나는 그녀가 딴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내 머리에서 뽑힌 머리카락을 보고는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어머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가엾은 무시에 볼데마르.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대신 당신의 머리카락을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러면 당신의 노여움은 어느 정도 풀리겠죠?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서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이 그러는 이유를.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따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냉정하고 점잖은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곧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두 분의 싸움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지나이다가 눈물을 보였다. 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공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한적한 곳만 찾아다녔다. 나는 반쯤 허물어진 온실의 높은 담 위에 올라가서 가장 불행하고 고독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청년처럼 가만히 앉아있곤 했다. 하루는 담 위에 앉아서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려니 갑자기 무엇이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미풍 같으면서도 미풍은 아니고 떨림도 아닌, 그러니까 숨결과 같았다고나 할까? 누군가 내게 가까이 오는 직감 같은 것이었다. 장밋빛 양산을 어깨에 걸친 지나이다가 총총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높은 데서 뭘 하고 있어요? 그렇지. 당신은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어디 내 옆으로 뛰어내려봐요. 지나이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마치 뒤에서 누군가가 밀기라도 한 것처럼 이미 아래로 뛰어내리고 있었다. 담의 높이는 어림잡아 2미터가 되었다. 나는 길 위에 떨어진 채 정신을 잃고 말았다. 무시해 볼데마르!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눈을 뜨지 않고서도 지나이다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귀여운 나의 도련님,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죠? 내 말을 고치 듣다니요. 나도 역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자, 일어나세요. 그녀의 가슴은 바로 내 가슴 가까이에서 숨을 쉬고 그녀의 손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부드럽고 싱싱한 입술이 내 얼굴 전체에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지나이다는 내가 눈을 뜨지 않았는데도 내 얼굴 표정으로 봐 내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쌀쌀한 투로 말했다. 자, 일어나요, 장난꾸러기. 그리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내 뒤를 따라오면 못 써요. 만약 그랬다가는 화를 낼 거예요.
그녀는 재빨리 가버렸다. 나는 길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았다. 그때 내가 경험한 행복감은 내 평생 두 번 다시 느껴볼 수 없는 환희 그 자체였다. 별채로 가면서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러나 지나이다는 조금 더 동요의 빛을 띠지 않고 지극히 태연하게 나를 맞았다. 물론 나는 지나이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마치 머리 위에서 냉수를 끼얹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내가 먼저 이야기해볼까? 어제 어디를 갔었는지 물어볼까? 그때 베르부조르프가 들어왔다. 온순한 말은 구할 수가 없군요. 브라이타크가 틀림없이 구해준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당신은 말을 탈 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건 그렇고 어째서 갑자기 말을 탈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것까진 알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부인 씨에게 부탁하겠어요. 나는 그녀가 서슴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말을 타러 가려는 거로군요. 누구와 가든 당신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당신 마음이니까. 무시에 볼데마르,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어요? 난 사람이 많은 곳엔 가기 싫어요. 당신은 둘이 마주 앉아 있는 편을 훨씬 좋아하는군요. 자유를 원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라는 말이 있으니까. 베르부조르프와 나는 인사를 하고 함께 밖으로 나왔다. 지나이다는 나를 붙들지 않았다. 우울한 기분을 풀어볼 작정이었다. 상쾌한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다. 마음속에서 잊을 수 없는 지나이다와의 키스가 다시금 되살아났다. 그리고 지나이다는 내 결단력과 영웅적인 행동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염려할 건 없어. 다른 사나이들은 입으로만 큰 소리 치는 것을 나는 실제로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 그때 문득 등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뒤를 돌아보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아버지와 지나이다가 말머리를 나란히 앉혀 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몸을 그녀 쪽으로 돌리고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지나이다는 눈을 내리뜨고 입을 꼭 다문 채 잠자코 있었다. 저 여자는 어찌하여 저 여자는 저렇게 얼굴이 창백할까?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이미 말쑥하게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에게 평론 잡지를 읽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표정이었다. 블라디미르, 하루 종일 어딜 갔었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랑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거라. 나는 혼자 산책하고 왔어요라는 대답이 먹구멍까지 나왔지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입을 열 수 없었다. 투르게네프 원작 첫사랑 4부를 들으셨습니다. 19세기 중반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을 선도했던 투르게네프는 당시 젊은 지식인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당시 문학 이경향과 함께 이 작품의 의의에 대해 서울대 이현우 교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러시아 리얼리즘을 선도했던 투르게네프는 여러 편의 사실주의 소설, 사회소설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1862년에 발표한 아버지와 아들에서는 1840년대 세대와 1860년대 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 이념적 갈등과 함께 러시아 문학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니힐리스트, 즉 허무주의자인 바자로프의 운명을 다룸으로써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투르게네프는 이념의 문제를 소설에 가져오면서 여성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동시대의 체르니첵스키 같은 비평가는 투르게네프의 소설을 무척 좋아했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작품에는 이러한 투르게네프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만 투르게네프는 어떤 이념을 가진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면서 패배하거나 파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이러한 비관적인 결말에 대해서 당대의 젊은 지식인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 첫사랑이란 작품은 투르게네프의 사랑관, 연애관의 여성관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5부를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지나이다는 자신을 사랑한다면 옥상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요구했고 나는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잠깐 기절한 사이에 그녀는 나에게 키스를 합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던 나는 지나이다와 그녀의 아버지가 함께 말을 타고 달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후 5, 6일 동안은 나는 거의 지나이다를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몸이 아프다고 했지만 사내들은 여전히 별채를 드나들고 있었다. 마에다노프와 베로브조로프는 시무룩해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언제 봐도 아름다우십니다, 부인. 마레프스키 백작은 지나이다의 총애를 잃게 되자 공작 부인의 비유를 마치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나이다는 날 피하고 있어. 나는 괴로웠고 안타까웠다. 그녀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어느 따뜻하고 조용한 밤에 있었던 일은 특히 그러했다. 나는 나무가지가 모성한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선 지나이다의 방 창문이 보였기 때문이다. 드디어 창문이 열리고 지나이다가 나타났다. 그녀는 백지장처럼 창백해 보였다. 그녀는 꼼짝도 않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이라도 한 듯한 태도로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이더니 창문을 탁 닫아버렸다. 지나이다.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사흘쯤 지난 후 정원에서 나는 다시 그녀와 마주쳤다. 당신과는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못했군요. 그녀의 얼굴엔 아늑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아직도 몸이 안 좋은가요? 아니요. 이젠 다 나았어요. 그녀는 작은 장미꽃을 한 송이 꺾어 얼굴로 가져갔다. 타는 듯한 붉은 꽃잎이 그녀의 뺨을 물들이는 것 같았다.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너무 쌀쌀맞게 굴었죠? 그렇지만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싫다는 말이겠죠. 아니요. 나를 사랑해줘요. 그러나 전처럼은 말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알겠죠? 난 당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 눈에는 내가 어린애로 보일 테지요. 그렇지만 귀엽고 영리하고 착한 아이라 난 정말 좋아요.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시종으로 삼을 거예요. 시종은 주인 곁을 떠나선 안 돼요. 그럼 당신에게 새로운 직위를 드린 표시로... 그녀는 장미꽃을 나의 우옷 단축구멍에 꽂아주었다. 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 이마에 살짝 키스를 했다. 나는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재빨리 얼굴을 돌리고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한 후 별채로 걸어갔다. 과연 이 의젓한 처녀가 내가 알고 있는 지나이다와 같은 사람일까? 그러고 보니 그녀의 걸음걸이까지도 전보다 훨씬 얌전해진 것 같았다. 그런데 이때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사랑의 불길이 얼마나 절실하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던. 나는 시종격으로 지나이다의 곁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제비를 뽑은 사람이 자신이 멋대로 꾸미는 이야기를 하기로 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자기가 생각해낸 이야기여야 해요. 베로브자로프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는 당황했다. 예컨대 당신에게 아내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필경 아내를 집에 가둬놓겠죠? 그러겠죠. 그렇지만 만약 당신의 아내가 실증이 나서 당신을 배반한다면? 또는 당신 몰래 달아난다면?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요. 그래요. 만일 내가 당신의 아내라면? 내가 자살해버리겠죠. 역시 당신다운 대답이군요. 두 번째 제비는 지나이다가 뽑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일 우리가 그 손님들 가운데 끼어 있다가 분수 가까이에 있는 그 행운아에 대해 알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죠. 베로브조로프 씨는 그에게 결투를 신청할 테고 마이다노프 씨는 풍자시를 쓰겠죠. 니르마츠키, 당신은 그에게 돈을 빌릴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지 전혀 알 수가 없군요. 나는 손님을 접대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무도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여왕한테 충고하겠어요. 아마 당신의 말씀이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레프스키 배차께서는 그 사람에게 독이 든 과자를 권하시겠죠? 지나이다의 말에 마레프스키의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며 순간 피독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껄껄 웃어댔다. 볼데마르, 당신은 시종으로서 여왕이 정원으로 달려나갈 때 기다란 치맛자락을 잡아드리겠지요. 나는 온몸의 피가 머리로 치솟는 것 같았다. 백자, 나는 당신에게 버릇없는 말을 함부로 하라는 권리를 준 적이 절대로 없어요. 이곳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지나이다의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 속에 암시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었던가? 그렇다면 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암시한 것일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지나이다의 표정이 눈앞에 떠올랐다. 대체 상대방은 누구일까? 나는 불길한 구름이 내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폭풍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중압감을 느꼈다. 온몸에 피가 들끓었다. 정원, 분수. 그래, 정원에 나가봐야겠어. 캄캄한 밤이었다. 나는 오솔길을 거닐었다. 비란간 내게서 몇 발짝 떨어진 곳으로 언뜻 여인의 모습 같은 것이 지나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이건 무슨 소린가? 소리를 죽인 웃음소리가 아닌가? 아니면 나뭇잎 살랑거리는 소린가? 지나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그 말은 나의 입술 위에 얼어붙고 말았다. 나는 잠시 꼼짝 않고 서 있다가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상한 흥분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애인을 만나려고 나갔다가 만나지 못한 채 남의 행복을 곁눈질하며 바라보다 쓸쓸하게 되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이튿날 루신과 마레프스키를 만났다. 아, 시종 양반이군 그래? 그 자네가 모시고 있는 아름다운 여왕님께선 안녕하신가? 그의 눈은 경멸하는 듯한 조롱의 빛을 띠고 있었으므로 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 자네 또 화를 내고 있나? 에? 여왕에겐 시종이 있게 말은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넨 아무래도 직무에 태만한 것 같아. 어째서요? 시종은 말이야, 주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알고 있어야 하고 때론 주인의 거동까지도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되네.
낮이나 밤이나 말일세. 자네도 기억하고 있겠지? 정원이나 분숙과 같은. 그는 본래 속임수를 잘 쓰는 것으로 이름이 난 사람이고 단지 나를 골려주기 위해 한 말이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무서운 독이 되어 내 혈관 속으로 깊숙이 흘러들었다. 그랬던가. 그러고 보니 내가 어제 저녁 정훈의 마음이 끌린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서 영국제 나이프를 꺼내 칼날을 시험해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내 가슴은 질투에 불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어느 놈이든 내 눈에 띄기만 해라. 무사하지 못할걸. 시계가 12시를 가리켰다. 나는 양복 저고리에 단추를 턱 밑까지 채우고 소매를 걷어붙인 다음 정원으로 나갔다. 정원 한쪽 끝. 우리 집과 자석인 공작 부인의 집들을 가로막고 있는 담 옆에 전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낮고 무성한 나뭇가지 아래 서 있으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몹시 긴장했다. 아니 무서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는 동안 끓어오르던 피는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짓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마레프스키의 놀림감이 된 것이다. 얼마 후 나는 흠칫 놀랐다. 삐걱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뒤이어 나뭇가지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왔다. 드디어 나타났군.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내 펼쳤다. 드디어 사나이가 나타났다. 이게 웬일인가? 저 사람은 바로 아버지가 아닌가? 아버지는 검은 망토로 온몸을 감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내 옆을 지나갔다. 나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질투에 불탄 나머지 살인까지 각오하고 있던 오셀러는 순식간에 초등학교 학생으로 변해버렸다. 대체 무엇 때문에 아버지는 한밤중에 뜰을 거닐고 있었을까? 나는 뭔지 모르게 두려운 나머지 나이프를 풀더미 속에 떨어뜨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나이다의 침실 창문을 보았다. 갑자기 창문 안쪽에서 하얀 커튼이 조심스럽게 내려와 창턱까지 가리더니 다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것일까? 꿈인가? 우연인가? 아니면 첫사랑 5부를 들으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순수한 동경과 마음속의 갈등을 아름답고 사실적인 요소로 그려낸 작품 첫사랑. 작가는 이 작품에서 청춘과 사랑을 어떤 의미로 전하고자 하는지 서울대 이현우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투르게네프는 청춘과 사랑에 대해서 언제나 회고적으로만 묘사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 묘사하면서 언제나 나약한 남성 주인공과 강한 여성 주인공을 대비시켰지만 무엇보다도 강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은 운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하지만 그런 강한 여성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은 운명의 힘 같은 것이죠. 그러한 운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르게네프는 비록 여러 작품에서 저돌적인 행동형의 인간을 묘사하고자 했지만 사랑에서나 또 사회적 실천에 있어서나 그는 언제나 주저하는 인간형, 햄릿처럼 머뭇거리다가 좌절하고 마는 그런 인간형을 주로 묘사하게 됩니다. 실제 작가의 전기에서도 투르게네프는 그가 23세 때에 만난 폴린 비아르도라는 프랑스의 오페라 여가수를 열렬히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비아르도는 이미 기혼녀였고 투르게네프는 가망이 전혀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르게네프는 프랑스에 체류할 때면 언제나 비아르도 부처와 함께 기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랑의 방식의 기원을 우리는 이 작품 첫사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투르게네프 원작 첫사랑 6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사랑에 빠진 지나이다는 점점 변해간다. 한밤중 질투와 분노를 느낀 나는 정원에서 그녀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린다. 마침내 정원에 한 남자가 나타난다. 나는 경악한다. 그는 바로 아버지였다. 아침 식사 때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분갈하며 슬쩍 훔쳐보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침착한 모습이었으며 어머니는 어딘가 초조한 빛이 엿보였다. 지나이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릴까? 이제 두 사람 사이는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다고. 나는 그녀를 찾아갔으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마침 공작 부인의 12살 난 아들이 방학이 되어 집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가 애칭으로 나를 불렀다. 볼로자 씨? 얘 이름도 볼로자예요. 공원 구경도 시켜주고 같이 산책도 다니면서 보살펴주세요. 당신은 친절한 분이니까. 소년의 출현이 나를 완전히 어린애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소년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나는 어젯밤에 떨어뜨린 라이프를 찾아냈다. 소년은 그것으로 굽들한 두릅가지를 잘라 비리를 만들어 버렸다. 어느새 나는 지나이다와 그녀의 동생과 함께 다른 박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활짝 웃고 있었지만 부어오른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실패로 돌아간 그날 밤의 염탐 이후 내 마음속에서는 사랑의 열병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기쁨과 기러움이 휘오리 바람처럼 불어닥친 일종의 혼돈 상태였다. 하루는 나 혼자 식사를 해야 했다. 아버지는 집에 없었으며 어머니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면서 침실로 들어가 버렸던 것이다. 식당에서 일하는 필립이 말했다. 두 분 사이에 한바탕 큰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님께 이웃집 딸과의 교제를 거론하셨어요. 주인님께서는 처음엔 변명하셨지만 나중엔 벌컥 화를 내셨기 때문에 마님이 그만 울음을 터뜨리셨죠. 그런 소동이 일어난 건 발신자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편지 때문이에요. 나는 손발이 싸늘해지며 온몸이 이상하게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진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어머니는 시내로 이사를 갈 거라고 말했다. 그날 밤 실로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 아버지가 마레프스키 백작의 팔을 잡고 싸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백작, 난 당신과 실랑이 하고 싶진 않소. 다만 한 가지만 확실히 말해두겠는데 만일 또다시 우리 집에 오면 그땐 창문 밖으로 내던지고 말 거요. 난 당신의 필자가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백작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이를 갈면서 몸을 움츠리더니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독신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게다가 누구든 이상적인 결혼 상대를 고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했을까? 자신의 장래를 망쳐버리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단 말인가?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몸도 마음도 바친다는 사랑인 것이다. 때마침 별채의 들창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지나이다였다.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지나이다는 검은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아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겁니다.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당신을 골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고약한 여자는 아니랍니다. 내 심장은 이겨낼 수 없는 뭐라고 말하기 곤란한 힘에 몰입되어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지나이다. 당신이 설사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내가 아무리 당신에게 들볶였다 하더라도 난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또 숭배할 것입니다. 그녀는 몸을 휙 돌리더니 나를 끌어안고 뜨겁게 키스를 했다. 그 오랜 작별의 키스가 누구를 마음속에 그리고 한 것인지 나로선 알 수 없지만 나는 굶주린 듯이 그 달콤한 맛에 취해버렸다. 나는 쉽게 과거를 잊지도 공부를 할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우연히 루신을 만났다. 이야, 이게 누구야? 여전히 얼굴은 좀 누렇지만 눈 속에는 그전처럼 먼지가 껴있질 않군. 그래, 어때? 공부는 잘하나?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데 정신을 팔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공연히 정열에 휩쓸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데 자네 베르브 졸업 후 소식은 들었나? 어떻게 됐나요? 행방불명이야. 자네처럼 젊은 친구에겐 좋은 교훈이 될 걸세. 요컨대 적당한 시기에는 단념을 하고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 친구는 그러질 못했어. 자넨 그래도 용케 빠져나온 모양인데 또다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나는 이제 걸려들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와 나는 강변을 따라 달렸다. 아버지는 낡은 통나무를 높다랗게 쌓아놓은 곳까지 오더니 말고삐를 나에게 넘겨주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혼자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렸으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가랑비가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슬프고 외로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가 사라진 쪽으로 돌아섰다. 그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나이다였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이상한 감정이 호기심보다도 강하고 질투보다도 억세며 공포보다도 더 강한 감정이 내 발을 묶어놓았다. 당신은 떠나야만 해요. 싫어요. 아버지는 이 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지나이다는 아버지의 의견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눈치였다. 지나이더가 몸을 꼿꼿이 세우고 한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채찍을 들어 올리더니 그녀의 팔꿈치를 때리는 것이었다. 나는 악 하는 소리가 터져나오려는 것을 간절히 참았다. 지나이더는 꿈틀하고 몸을 떨구면서 묵묵묵히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손을 입으로 가져가 빨갛게 된 채찍 자국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녀가 매를 맞다니, 그것도 아버지에게. 나는 놀라 정신이 못 차린 채 두려운 마음에 주저앉았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넘실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뭘 하고 있는 거냐? 말을 이리 다. 등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재빨리 말 위에 올라탔다. 제기를 채찍이 있어야지. 채찍이 찰싹하고 그녀의 팔을 후리치던 소리가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비록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라도 그렇게 얻어맞으면 억울할 텐데,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란 말인가? 나는 2달 후에 대학에 입학했다. 그 후 반년이 지나 아버지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쓰러진 그날 아버지는 나에게 편지를 쓰다 만 상태였다. 내 아들아, 여자의 사랑을 조심해라. 그 행복과 독을 조심해라.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돈을 모스크바로 보냈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극장에서 뜻밖의 마이다노프를 만났다. 자네 하나, 돌리스카야 부인이 이곳에 있다네. 돌리스카야 부인이라고요? 자색힌 공작 부인의 딸 말일세. 우리들이 모두 짝사랑하고 그 여자가 돌리스카야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여기 페테르부르크에 있단 말일세.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
부자고. 한번 찾아가 보게. 자네라면 틀림없이 반가워해 줄 걸세. 2주일 후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을 때 나는 그녀가 나흘 전에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슴속에서 무거운 무엇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심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울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또한 그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아, 청춘이여, 청춘이여. 그들은 자신만만하고 용감하게 이상하다. 그러나 그대의 좋은 시절도 흘러가 버려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어쩌면 그대가 지닌 매력의 비밀은 결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그대의 넘치는 힘을 달리 사용할 길이 없으므로 다만 바람이 부는 대로 흩날려 버리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나도 역시 그러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첫사랑의 운명을. 오직 한 가닥, 한숨과 서글픈 감각만으로 간신히 더듬는 주제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하라고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다른 소식을 듣게 된 후 나는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충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난한 노파의 임조를 지켜본 일이 있었다. 최후의 의식의 불꽃이 번쩍했다가 꺼졌을 때 비로소 그녀의 눈 속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라졌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때 그 가난한 노파의 임종을 지켜보는 자리에서 문득 지나이다의 최후가 연상되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지나이더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